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감각이었다. 클라라, 아니 이제는 서아라고 불리고 싶은 여자는 수술대 위에서 희미하게 눈을 떴다. 싸늘한 공기와 코를 찌르는 소동향 냄새, 그리고 머리 위에서 무심하게 쏟아지는 차가운 조명빛이 그녀의 의식을 천천히 올감했다. 온몸이 축 늘어지고 목은 타는 듯이 말랐다.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제왕절개 수술의 여파는 생각보다 컸다. 복부의 격렬한 통증과 함께 무거운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우리 아기는요, 가장 먼저 터져 나온 질문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 전부를 건 듯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곁을 지키던 간호사가 그녀의 물음에 고개를 떨궜다. 그 짧은 침묵이 서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예감이 온몸의 세포를 꿰뚫는 듯했다. 잠시 후 중년의 의사 해리스, 아니 여기서는 박 선생이라고 불리는 남자가 차가운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일상적인 혈액 검사 결과를 통보하듯 그는 건조하게 입을 열었다. 유감입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 산소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숨을 멈췄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10달 동안 품 안에 소중히 안고 키웠던 생명이었다. 매일 밤 태동을 느끼며 말을 걸었고 남편 민준과 함께 아이의 작은 옷가지와 장난감을 고르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었다. 초음파 사진 속에서 보았던 이마 한가운데에 작고 예쁜 하트 모양 점. 의사는 그것을 천사의 특별한 표식기라며 웃었었다.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인가. 보고 싶어요. 우리 아기.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서아가 침대 시트를 움켜쥐며 울부짖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하지만 박 선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미 남편분께서 동의서에 서명하신 대로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특별히 시신 인도를 요청하지 않는 한 위생 문제와 법적 절차에 따라 병원 내 처리센터로 이관됩니다. 아무도 저에게 서명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기 엄마예요. 제 동의도 없이 어떻게. 서아는 침대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절규했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하게 병실을 맴돌 뿐이었다. 아무도 그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세상이 부서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근처에 있던 젊은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쓸어내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 외에는 어떤 위로도 찾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초음파 사진 속 아기의 모습, 작은 심장이 뛰던 소리, 꿈틀거리던 작은 움직임들, 나의 작은 루시라고 자수를 놓았던 베넷 저고리,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모든 세포를 파고드는 것 같았다. 서아는 더 이상 울부짖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남편 민주는 그녀의 눈을 피하며 병실로 들어섰다. 그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그들이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 미안해. 그게 다였다. 어떤 포옹도, 어떤 따뜻한 위로의 말도 없었다. 그의 침묵은 서아의 가슴에 더 큰 절망의 구멍을 뚫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기 방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시체 안치실처럼 느껴졌다. 아기 침대, 딸랑이, 예쁜 옷가지들, 모든 것이 의미를 잃고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그녀를 찔렀다. 서아는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다. 먹지도 않았고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으며
전화기도 만지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 스텔라. 아니, 여기서는 정숙 씨가 먼 산타페에서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딸의 모습은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서아야, 이러면 안 돼. 내 몸부터 챙겨야지. 하지만 서아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다. 분만실에서 갓 태어난 붉은 아기가 밖으로 옮겨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아기를 안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아기를 낚아채듯 안고는 뒤돌아서 가버렸다. 서아는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는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서아는 조금씩 동네를 걷기 시작했다. 삶의 리듬을 되찾으려는 작은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그녀 안의 무언가는 이미 죽어버린 듯했다. 더 이상의 웃음도 희망도 없었다. 그저 엄마가 되지 못한 엄마의 그림자만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집 앞을 지나가는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밀고 가는 것을 보았다. 유모차 안에 여자아이가 까르르 웃고 있었다. 서아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다시 솟구쳤다. 누군가를 잃는 것보다 더 깊은 고통은 그들을 사랑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남편 민주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그는 야근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왔고 집에 있을 때조차 휴대폰에 코를 박거나 소파에서 잠들기 일쑤였다. 어느 날 밤 서아가 물었다. 혹시 우리 아기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해 본 적 없어? 민주는 그녀를 싸늘하게 쳐다보더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또 시작이군. 당신 이제 그만 받아들여야 해. 듣기 지겨워. 아기는 갔어. 제발 좀 내버려둬.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왜 그는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걸까? 왜 아무도 그녀에게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던 걸까? 왜 아기 이름이 어떤 서류에도 없었던 걸까?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의료 파일을 꺼내보았다. 사망 진단서, 의사의 서명, 희미하게 보이는 이름 박 F. 해리스. 출생 증명서는 없었다. 병원 출생 기록에도 아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 서아는 서류를 움켜쥐었다. 그녀 안에서 폭풍이 일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아주 깊숙이 잘못되었다고. 그녀는 마치 자신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아가야, 만약 네가 아직 어딘가에 있다면 엄마가 꼭 찾아낼게. 반드시. 운명의 그날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여전히 서아는 깊은 슬픔의 심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집안은 어둡고 슬픔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한밤중의 흐느낌이 메아리처럼 울렸다. 공기 중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었다. 모든 구석을 짓누르는 무게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서아는 창가에 앉아 한때 딸을 위해 떴던 모직 스카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저 멀리 공원 입구에서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히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여자가 안고 있는 아기의 이마, 햇살 아래 반짝이는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분홍빛의 하트 모양 점. 서아의 심장이 거세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마치 북소리처럼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초음피의 의사가 보여주었던 바로 그 특별한 모반, 사랑의 표식이라고 농담처럼 말했던 그 점. 흔한 점이 아니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다. 서아는 벌떡 일어섰다. 발이 거의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손이 떨리고 심장은 낯선 부름으로 요동쳤다.
한때 아이를 잃었던 엄마의 본능적인 외침이었다. 그녀는 여자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따님이신가요? 여자는 놀란 듯 뒤를 돌아보았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세련된 옷차림에 명품 핸드백을 든 여자였다. 그녀는 작은 여자아이를 품에 더 가까이 끌어안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딸인데요. 아이는 1살이 조금 넘어 보였고 곱슬머리에 밝은 갈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는 서아를 보고 겁먹기는커녕 해맑게 웃었다. 그 미소가 서아의 숨을 멎게 했다. 이름이 뭔가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루시예요. 그 순간 서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루시, 그녀가 아이에게 지어주었던 이름, 그리고 저 이마의 하트 모양 점, 세상의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지는 듯한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환각도 아니었다. 그녀의 딸이, 죽었다고 믿었던 그녀의 루시가 눈앞에 있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 여자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듯 어색하게 몸을 돌리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이제 가봐야 해서요. 서아는 다급하게 그녀를 따라붙었다. 잠깐만요. 저도 이게 얼마나 이상하게 들릴지 알아요. 하지만 아기 이마의 그 점이랑 이름이 루시라니. 혹시 병원에서 입양하신 건가요? 여자는 아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 아이는 제 딸이에요. 낯선 사람에게 제 딸에 대해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제발요. 서아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말했다.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나 제 아이와 닮아서 그래요. 제가 잃어버린 아이와 그녀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여자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따라다니는 건 매우 불쾌하군요. 그만둬 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을 끊고는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공원 포장도로 위로 빠르게 사라졌다. 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온몸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환각일 리도 없었다. 저 모반, 저 이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 그녀는 엄마의 모든 본능으로 알 수 있었다. 저 아이는 자신의 아이였다. 그녀가 잃어버렸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그녀의 루시였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꺼져가던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불길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진실을 찾아야만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날 밤 서아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이의 해맑은 미소, 이마의 작은 하트 모양 점, 그리고 루시라는 이름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맴돌았다. 여자의 차가운 경계심과 황급히 자리를 뜨던 모습은 오히려 서아의 의욕을 더욱 증폭시켰다. 만약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했던 걸까? 그건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의 태도처럼 보였다. 다음 날부터 서아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공원을 찾았다. 혹시나 그 여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아이 엄마들을 쳐다보기도 하고 분수대 근처를 서성이며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다. 며칠을 허탕쳤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 아이의 얼굴, 특히 그 웃음은 1년 전 자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신이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일지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공원 한쪽에서 풍선을 파는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여자와 아이에 대해 물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아주머니도 서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잃어버린 아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꺼내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글쎄요, 매일 오는 것 같진 않고 가끔씩 손녀랑 같이 오는 것 같던데 늘 좋은 차를 타고 와서 저쪽 고급 빌라촌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고 고급 빌라촌 단서는 그것뿐이었지만 서에게는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날 저녁, 서아는 용기를 내어 남편 민준에게 공원에서 있었던 일과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아이의 생김새, 이마의 점, 이름까지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준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피곤하다는 듯 미간을 짚었다. 서아야, 제발 이제 그만 좀 해.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없는 아이를 계속 만들어내는 건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상처만 될 뿐이야.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점 하나, 이름 하나 같다고 해서 하지만 이건 달라.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당신도 봤다면 그렇게 말 못할 거야. 그건 우리 루시였어. 서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외침이었다. 루시는 죽었어. 의사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 당신도 들었잖아. 왜 자꾸 현실을 부정하는 거야. 당신 이러는 거. 나 정말 지쳐.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서아의 가슴을 핥히었다.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팠다. 어쩌면 그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자신의 아이가 정말로 살아있고 그 과정에 병원이나 누군가의 악의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그 죄책감을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 혹은 그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외면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아는 더 이상 남편의 인정이나 도움을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다시 병원 기록을 떠올렸다. 출생증명서가 없었던 점, 사망진단서의 모호한 사인, 박 선생의 냉담했던 태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동안 슬픔에 잠겨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서아는 다시 한번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기록 보관실이 아닌 원무과를 직접 찾아가 자신의 출산 기록과 아이의 사망 관련 기록 전체를 열람하고 싶다고 정식으로 요청했다. 절차는 복잡했고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서아는 끈질기게 기다렸다. 며칠 후 그녀는 마침내 서류 뭉치를 받아들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대부분은 이미 보았던 내용이었지만 그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작은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의 사망 시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소생술을 시행했던 간호사나 다른 의료진의 이름도 누락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사사나 처리 규정 동의서라고 되어 있는 문서에 민준의 서명만 있을 뿐 법적 보호자인 자신, 즉 산모의 서명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였다. 서아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은폐일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였다. 거대한 병원을 상대로. 어쩌면 그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권력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였다. 그때
문득 얼마 전 심리 상담을 받았던 상담사 이지현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다. 서아 씨,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면 그걸 억지로 덮어두려고 하지 마세요. 진실을 알고자 하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다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래, 도움이 필요했다. 법적인 지식도, 조사 능력도 없는 그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서아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 아동 실종 사건, 출생 기록 조작, 수많은 정보 속에서 그녀는 한 작은 법률 사무소의 이름을 발견했다. 진실을 찾는 사람들, 이름부터가 그녀의 마음을 끌었다. 사무실 대표인 앤드류. 아니, 여기서는 강태준 변호사는 젊지만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몇몇 어려운 의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 인물로 소개되어 있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서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태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몇 번이나 목이 메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이야기를 마쳤다. 수화기 너머로 강 변호사는 침착하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박서아 씨,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직접 뵙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는 서에게 작은 위안과 용기를 주었다. 며칠 후, 서아는 그동안 모아온 병원 기록과 자신이 메모해둔 내용들을 가지고 강태준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다. 강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고 다부진 인상이었지만 눈빛에서는 예리함이 느껴졌다. 그는 서아가 내민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이상한 점들이 많군요. 특히 산모의 동의 없이 사망한 신생아를 처리했다는 부분은 명백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보셨다는 아이와 그 여성분에 대한 정보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사진이나 다른 특징 같은 건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서아는 그날 공원에서 여자가 아이를 안고 황급히 사라지던 뒷모습, 그리고 고급 빌라촌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는 풍선장수 아주머니의 말을 전했다. 사진을 찍을 경황은 없었지만 아이의 얼굴과 이마의 점은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강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일단 병원 측에 공식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의료 기록 감정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박수아 씨가 말씀하신 그 여성과 아이를 찾는 작업도 병행해야 하고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요. 하지만 만약 박수아 씨의 직감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서아의 마음에 희미하게 타오르던 불씨에 기름을 부은 듯했다. 그래,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나 상실감이 아니었다. 거대한 기만과 불의에 맞서는 싸움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비록 작은 힘이지만 자신을 믿고 도와줄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사무실을 나오자 차가운 저녁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중 어딘가에 그녀의 작은 아기별, 루시도 빛나고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별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이제는 눈물 대신 결연한 의지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강태준 변호사와의 만남 이후 서아의 일상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꺼지지 않는 희망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매 순간 그녀를 맴돌았다. 강 변호사는 약속대로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먼저 세인트 마리 병원 가칭 측에 서아의 출산 및 아기 사망과 관련된 모든 의료 기록과 행정 절차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동시에 박명훈 의사 닥터 해리스의 한국판 이름의 과거 의료 기록 및 관련 징계 여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다. 예상대로 병원 측의 반응은 비협조적이었다. 그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병원 내부 규정을 이유로 들며 자료 제출을 최대한 늦추거나 이미 서에게 제공된 서류 외에는 추가적인 정보가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박명훈 의사에 대한 정보 역시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다. 그의 명성과 병원 내에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었다. 강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서아는 자신만의 조사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공원에서 보았던 그 여자, 이선주 가칭, 이사벨의 한국판 이름과 아이, 루시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풍선 장수 아주머니가 말했던 고급 빌라촌, 서아는 매일 오후 마치 출근이라도 하듯 그 빌라촌 주변을 맴돌았다. 차 안에서 몇 시간이고 죽치고 앉아 오가는 사람들과 차량들을 관찰했다. 혹시라도 그날 보았던 이선주의 차나 비슷한 인상착의의 여자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해서였다. 그러던 며칠째 되던 날, 작은 실마리가 잡혔다. 빌라촌 입구 근처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 시간을 보내던 중 익숙한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부드럽게 빌라촌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목격했다. 선팅이 짙어 안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차종과 색깔이 그날 공원에서 이선주가 타고 떠났던 차와 매우 유사했다. 서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차 번호판을 최대한 확대해서 찍었다. 완벽하게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몇 개의 숫자와 글자는 식별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서아는 어렵게 찍은 차 번호판 사진을 강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강 변호사는 생각보다 빨리 답신을 보내왔다. 차량 소유주 조회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비록 작은 단서였지만 서에게는 거대한 벽에 작은 균열을 낸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한편 강 변호사는 병원 내부의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정보를 수집하려 애썼다. 그는 과거 세인트 마리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나 의료진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했고 그중 몇몇과 익명을 전제로 접촉하는 데 성공했다. 대부분은 박명훈 의사의 권위와 병원의 폐쇄적인 분위기 때문에 입을 열기를 꺼렸지만 한 퇴직한 간호사에게서 의미 있는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박명훈 선생, 글쎄요. 실력 있는 의사임은 분명하지만 좀 독단적이고 비밀스러운 구석이 많은 사람이었죠. 특히 그 사람 조카라고 하던가. 이선주 씨가 병원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임신이나 출산 관련 진료도 아니었는데 꼭 박 선생 개인 사무실로 직행하곤 했죠. 다들 쉬쉬했지만 둘 사이에 뭔가 특별한 거래라도 있는 거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어요. 물론 증거는 없지만요. 조카 이선주 씨 그리고 박명훈 의사, 강 변호사는 이 정보를 듣는 순간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만약 서아의 아이가 정말로 살아있고 그 아이가 이선주 씨에게 갔다면 그 중심에는 박명훈 의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과실이나 행정착오가 아닌 명백한 아동 불법 입양 혹은 그보다 더 끔찍한 범죄의 서막일 수 있었다. 강 변호사는 즉시 서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서아는 수화기를 붙잡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박명훈 의사가 아이의 죽음을 선고했던 그 차가운 얼굴,
그리고 공원에서 루시를 안고 있던 이선주의 당당하면서도 경계심 가득했던 표정이 교차하며 떠올랐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의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생각에 차가운 결의가 샘솟았다. 그날 밤 서한은 다시 민준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강 변호사의 존재와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들, 병원의 비협조적인 태도, 이선주와 박명훈 의사의 의심스러운 관계까지. 그녀는 이번에는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고 차분하게 설명하려 노력했다. 민준의 반응은 이전과 사뭇 달랐다. 더 이상 짜증이나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한은 그의 침묵 속에서 미세한 균열을 감지했다. 어쩌면 그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해 왔던 것일지도 모른다. 만약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그럼 나는. 민준의 목소리가 모기처럼 작게 흘러나왔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병원에서 그가 무심코 서명했던 서류들, 박명훈 의사의 알 수 없는 미소,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나도 신속하게 처리되었던 기억들이 뒤늦게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듯했다. 서한은 민준의 손을 잡지 않았다. 아직은 그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변화는 그녀에게 또 다른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언젠가 그도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였다. 며칠 후 강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차량 번호판 조회를 통해 이선주의 정확한 신원과 주소를 확보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예상대로 그 고급 빌라촌에 거주하고 있었고 남편과는 몇 년 전 사별했으며 현재 한 살배기 딸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입양 기록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경로를 통해 아이를 얻었다는 주변의 증언들이 있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박서아 씨. 강 변호사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이선주 씨를 직접 만나거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이와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이 순순히 응해줄 리 없으니까요. 어쩌면 그들이 우리 움직임을 눈치채고 방해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였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 또한 커질 터였다. 하지만 서한은 두렵지 않았다. 지난 1년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절망감과 무력감은 이제 뜨거운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어머니의 본능이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다. 포기하지 마. 내 아이는 살아있어. 아주 가까이에 있어. 그 목소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를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뿐이었다.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고 빼앗긴 자신의 아이를 되찾는 것. 서한은 굳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강태준 변호사와 이선주에 대한 다음 전략을 논의한 후 서한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에 휩싸였다. 직접적인 대면은 이선주를 더욱 경계하게 만들거나 최악의 경우 그녀가 루시를 데리고 종적을 감춰버릴 위험이 있었다. 강 변호사 역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확실한 물증, 특히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었다. 이선주 씨의 생활 패턴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장소, 예를 들어
놀이터나 키즈 카페, 혹은 자주 가는 마트 같은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아이의 DNA 샘플을 확보할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강 변호사의 말이었다. 그때부터 서아의 또 다른 비밀스러운 일과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선주가 사는 고급 빌라촌 근처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 아침 일찍부터 잠복하며 이선주와 루시가 외출하는 모습을 기다렸고 그들이 나타나면 조심스럽게 뒤를 쫓았다. 마치 그림자처럼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이선주는 주로 오전 늦게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빌라촌 내의 작은 공원이나 근처 고급 베이커리를 찾곤 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서아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다. 이선주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빌라촌에서 조금 떨어진 대형 쇼핑몰 내의 키즈 카페에 루시를 데리고 가는 것 같았다. 그곳은 아이들이 많아 비교적 감시가 소홀할 수 있고 아이들이 먹다 남긴 음식이나 사용한 물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장소였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일까? 수요일 오후 서아는 평범한 주부처럼 옷을 차려입고 그 쇼핑몰로 향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태연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키즈 카페 입구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대로 이선주가 루시를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루시는 작은 손으로 이선주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걷고 있었고 이마의 하트 모양 점이 햇살 아래 유난히 선명해 보였다. 서아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서아는 키즈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 음료를 주문하고는 마치 다른 아이들을 구경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선주와 루시의 동태를 살폈다. 루시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미끄럼틀을 타고 블록을 쌓으며 즐겁게 놀고 있었다. 이선주는 그런 루시를 흐뭇하게 바라보면서도 간간히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서아는 그녀의 예민함에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불안감이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반증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루시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직원이 가져다 준 어린이용 주스와 작은 과자 조각을 먹기 시작했다. 서아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루시는 주스를 마시다 말고 테이블 위에 놓인 플라스틱 스푼으로 과자를 콕콕 찍어 먹었다. 그러다 아이 특유의 부주의함으로 스푼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선주는 잠시 휴대폰을 보느라 그 장면을 놓친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서아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마치 자기 아이의 물건을 주우러 가는 엄마처럼 루시가 있던 테이블 근처로 다가갔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재빨리 바닥에 떨어진 작은 플라스틱 스푼을 집어들었다. 스푼에는 루시의 침이 묻어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깨끗한 비닐 지퍼백에 스푼을 넣고 가방 깊숙이 숨겼다.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심장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임무를 완수한 서아는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키즈 카페를 빠져나와 곧장 강태준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변호사님, 해냈어요. 루시가 사용한 스푼을 확보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강 변호사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박서아 씨,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즉시 지정된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 보내서 목의 혈족 관계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일주일. 그 일주일이 서에게는 1년처럼 길게 느껴질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초조해하지 않으려 애썼다. 이제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편 그들이 모르는 사이 박명훈 의사와 이선주 역시 서서히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태준 변호사가 병원 측에 보낸 공식 질의서와 정보 공개 요청은 박명훈 의사의 귀에도 들어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료불만 정도로 여겼던 그도 박서아라는 이름과 1년 전 제왕절개 신생아 사망이라는 키워드가 반복되자 미간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강태준이라는 젊은 변호사가 끈질기게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박명훈 의사는 이선주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다. 요즘 좀 귀찮은 파리가 꼬인 것 같더군. 별일 아니겠지만 당분간 외출을 삼가고 몸조심하는 게 좋겠어. 특히 그 아이와 관련된 일은 더더욱.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정함 속에 숨길 수 없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이선주 역시 최근 들어 자신과 루시 주변을 맴도는 듯한 낯선 시선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공원에서 처음 마주쳤던 그 여자. 박서아의 절박했던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루시를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기 시작했다. 외출 횟수를 줄였고 낯선 사람과의 접촉은 극도로 피했다. 민준의 변화는 더욱 복잡하게 나타났다. 서아가 이선주와 루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는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눈빛을 보이곤 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서재에 틀어박혀 인터넷으로 과거 의료사고나 신생아 관련 법규들을 검색하기도 했고 때로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서아 앞에 서더니 붉어진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만약 루시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정신 차렸더라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고통이 느껴졌지만 아직은 그를 온전히 용서할 수도 기댈 수도 없었다. 그가 스스로 진실을 마주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로 한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서아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매일 밤 그녀는 루시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했다. 제발 이번 많은 신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기를. 1년 전 빼앗겼던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아이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기를. 드디어 약속된 날 아침, 해가 차에 뜨기도 전에 강태준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박서아 씨,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아는 숨을 죽였다. 온 세상의 소리가 일순간 멎은 듯했다. 그녀의 심장만이 세차게 방망이질 치고 있었다. 제발, 제발. 그녀의 간절한 바람이 전화선을 타고 강 변호사에게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네. 변호사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서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침묵이 흐르는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강태준 변호사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려 노력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검사 결과 박서아 씨와 현재 이선주 씨가 양육 중인 여자아이, 코드명 루시로 명명된 아동 간에는 99.99999%의 확률로 목의 혈연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박서아 씨가 그 아이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맞습니다. 순간 서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소리만이 고막을 때렸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주저앉았다. 바닥의 차가움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난 1년간 겹겹이 쌓여왔던 의혹과 고통, 절망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한 해방감,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진실에 대한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다. 루시, 내 아가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어. 흐느낌과 함께 터져 나온 말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그녀는 가슴을 치며 울고 또 울었다. 1년 전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아이의 죽음을 선고받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더 이상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못했다. 진실이라는 강력한 빛이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 변호사는 서아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었다. 박수아 씨, 이제 우리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이선주 씨와 박명훈 의사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서아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슬픔과 감격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와 결연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의 아이를 훔쳐간 그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서아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손에 들고 민준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결과지를 그의 앞으로 내밀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친자 관계 확률 99.2 비넘 991.999%. 그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요동치더니 이내 초점을 잃고 허공을 향했다. 이게 정말...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그래, 당신이 그토록 부정했던 진실이야. 루시는 살아있었어. 그리고 그들은 우리 아이를 훔쳐갔던 거야. 당신은 대체 뭘 알고 있었던 거지? 서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주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무릎을 꿇고 서아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서아는 차갑게 뒤로 물러섰다. 말해, 그날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당신이 서명했다는 그 서류는 뭐였는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민주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만 했다. 그러다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날 제왕절개 수술 직후 박명훈 의사는 민준을 따로 불러 아기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며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절차를 통해 아이를 조용히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것이 산모인 서에게 더 이상의 충격을 주지 않는 길일 수 있다고 회유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경황이 없고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였던 민주는 박명훈 의사의 말을 맹신했고 그가 내민 서류에 제대로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서명하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그 서류가 바로 사사나 처리 및 모든 권한 위임, 동의서 같은 것이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그는 절규했다. 나는 정말 몰랐어. 그들이 그런 끔찍한 짓을 꾸미고 있을 거라고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어. 당신이 계속 아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외면했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 내가 바보였어. 내가 죄인이야. 민주는 오열하며 자신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을 자책했다. 서아는 그의 고백을 듣는 내내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 1년간 자신이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을 생각하면 쉽게 용서가 되지 않았다. 그의 무지와 나약함이 이 모든 비극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신의 용서는 나중에 생각해. 지금 중요한 건 루시를 되찾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거고. 서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서아와 강태준 변호사는 다시 만났다. 유전자 검사 결과라는 확실한 무기를 손에 쥔 그들의 전략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모했다. 강 변호사는 즉시 박명훈 의사와 이선주를 상대로 아동 유인 및 불법 입양, 그리고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루시에 대한 친권 확인 및 양육권 반환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들이 루시를 데리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법원으로부터 아이에 대한 임시보호 명령을 받아내야 합니다. 강 변호사는 상황의 긴박함을 강조했다. 그의 말처럼 박명훈 의사와 이선주 측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은 서아와 강 변호사의 움직임을 이미 감지하고 있는 듯했다. 박명훈 의사는 병원 내 자신의 영향력을 총동원해 관련 기록들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선주는 며칠 전부터 집을 비우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상태였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아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투지가 솟아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나약하고 슬픔에 잠긴 여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우는 강인한 어머니였다. 그녀는 언론에 이 사실을 공개하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었다. 이 추악한 범죄를 세상에 알려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며칠 후 강태준 변호사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다. 박수아 씨, 지금 즉시 경찰서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이선주 씨가 루시를 데리고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저희가 미리 요청해둔 출국금지 조치에 걸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아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녀의 루시는 영영 먼 곳으로 사라져버릴 뻔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을 겨를도 없이 경찰서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침내 다시 한번 루시와 마주하게 될 터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유리창 너머로나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아이를 직접 마주하고 어쩌면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첫 번째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서아는 거의 숨이 멎을 지경이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강태준 변호사가 먼저 도착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지만 서아를 보자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시키려는 듯했다. 이쪽입니다. 박수아 씨, 지금 이선주 씨가 아동 해외 불법 반출 시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루시는, 아이는 현재 아동보호 전문 경찰관과 함께 안정실에 있습니다. 안정실 유리창 너머로 흐릿하게 아이의 작은 형체가 보였다.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유리창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강 변호사가 그녀의 팔을 가볍게 붙잡았다. 잠시만요. 아직은. 조사실 문이 열리고 초췌한 모습의 이선주가 경찰관에게 이끌려 나왔다. 그녀의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서아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순간적으로 도끼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공항에서 발각되었을 때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을지 짐작이 갔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전부 망가졌어. 이선주가 서아를 향해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경찰관의 제지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절규 속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서에게 돌리려는 듯한 원망만이 가득했다. 서아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이선주의 분노가 아니었다. 오직 한 사람, 자신의 딸 루시였다. 잠시 후 아동보호 전문 경찰관이 작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안정실에서 나왔다. 루시였다. 1년 전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리고 얼마 전 공원과 키즈카페에서 애타게 바라보았던 바로 그 아이. 루시는 낯선 환경과 많은 사람들 때문에 잔뜩 겁을 먹은 듯 경찰관의 다리 뒤에 숨어 고개만 빼꼼 내밀고 있었다. 커다란 눈망울에는 불안감과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서아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저 아이가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 루시, 아가. 서아가 저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루시의 시선이 서에게로 향했다. 아이는 잠시 동안 서아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맑고 깊은 눈동자 속에서 서아는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 없었다. 어쩌면 아주 희미한 호기심 혹은 낯설m. 아이는 이내 다시 경찰관의 다리 뒤로 숨어버렸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서아는 실망하지 않았다. 아이가 자신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있다는 희망이었다. 강 변호사와 경찰 관계자, 그리고 아동보호센터에서 나온 상담사가 한자리에 모여 루시의 거취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명백했지만 법적인 절차가 남아 있었다. 이선주의 친권은 즉시 정지되었지만 루시를 곧바로 서에게 인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입장이었다. 아이의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는 아이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센터에서 아이를 보호하면서 심리 상담 및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수아 씨께는 정기적인 면회 및 상담 참여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 절차를 따라주셔야 합니다. 아동보호센터 상담사의 설명이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자신의 아이를 눈앞에 두고도 바로 데려갈 수 없다니. 서아는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강 변호사가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다. 박수아 씨, 이게 최선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참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루시를 데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루시는 아동보호센터로 옮겨지게 되었다. 떠나기 전 서아는 경찰관의 허락을 받아 루시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아가, 엄마야, 무서워하지 마. 이제 괜찮아. 엄마가 꼭 다시 데리러 올게. 루시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서아의 따뜻한 목소리에 작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도 했다. 서아는 아이의 작은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눈물만 삼켰다. 한편 이선주가 공항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박명훈 의사에게도 즉각 전달되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다 말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직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는 즉시 자신의 변호인단에게 연락을 취하고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경찰의 소환장이 발부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민준 역시 이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했다.
유명 산부인과 의사 조카, 유아 해외 도피 시도 중 공항서 체포. 헤드라인만 봐도 모든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괴로움에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강태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접니다. 박수아 씨 남편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실을요. 경찰서를 나서는 서아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전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루시를 바로 데려오지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 이제 그녀의 아이는 안전한 곳에 있었다. 더 이상 이선주의 소나귀에서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이제 곧 자신과 루시를 갈라놓았던 모든 사람들이 죗값을 치르게 될 터였다. 강태준 변호사가 서아의 옆으로 다가와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박명훈 의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법정 싸움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길 겁니다. 반드시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한 줄기 밝은 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루시, 그녀의 살아있는 희망이었다. 그녀는 며칠 후 있을 루시와의 첫 번째 공식적인 면회를 기다리며 앞으로 펼쳐질 길고 험난한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비록 위태로운 첫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었다. 며칠 후 서아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아동보호센터를 찾았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두근거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센터 내부에 마련된 면회실은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아기자기한 그림과 장난감들로 꾸며져 있었다. 잠시 후 담당 사회복지사와 함께 루시가 작은 문을 통해 들어왔다. 루시는 며칠 전 경찰서에서 보았을 때보다 조금은 안정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낯선 환경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는 못한 듯했다. 서아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다. 루시야. 안녕 엄마야. 오늘 우리 루시 보러 왔어. 서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작은 곰 인형을 루시에게 건넸다. 1년 전 루시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안겨주고 싶었던 바로 그 인형이었다. 루시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작은 손을 뻗어 곰 인형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말없이 인형을 만지작거리며 서아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물음표가 떠다니는 듯했지만 처음 만났을 때 극심한 불안감은 조금 가신 듯했다. 사회복지사는 옆에서 부드러운 미소로 두 사람을 지켜보며 아이가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분위기를 유도했다. 서아는 루시에게 조용히 말을 걸기 시작했다. 자신이 얼마나 루시를 기다려왔는지, 루시를 위해 어떤 꿈들을 꾸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에 대해 그녀의 이야기는 두서 없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루시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루시는 자기도 모르게 서아가 내민 손가락을 작은 손으로 살짝 잡았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작은 옹이는 서아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떨기꽃과 같은 희망이었다. 한편 법적인 절차는 급물살을 타고 있었다. 이선주가 공항에서 체포된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 유아 해외 도피 시도로 알려졌지만
강태준 변호사가 용기를 내어 일부 언론에 유명 산부인과 의사 S씨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세인트 마리 병원 아기 바꿔치기 스캔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신생아를 빼돌리고 한 가정의 행복을 파괴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다. 병원 앞에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시위가 이어졌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는 박명훈 의사를 규탄하는 글로 도배되었다. 결국 여론의 압박과 명백한 증거들 앞에 박명훈 의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경찰에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한때 존경받던 명의의 몰락은 순식간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선주의 진술과 민준이 제출한 구체적인 증거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아와 루시의 유전자 검사 결과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어갔다. 특히 민준은 자신이 박명훈 의사에게 어떻게 회유당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고 갔던 대화 내용까지 상세하게 진술하며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었고 이제라도 서아와 루시에게 속죄하고 싶어 했다. 이선주 역시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박명훈 의사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그녀가 불임으로 인해 아이를 간절히 원했고 박명훈 의사와 공모하여 서아의 아이를 가로챈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다. 그녀가 루시에게 보였던 애정 역시 진심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시작은 거짓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었다. 서아는 이 모든 과정을 강태준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으며 담담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언론의 과도한 관심은 부담스러웠지만 이 사건이 공론화됨으로써 다시는 자신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컸다. 그녀의 어머니 정숙 씨는 딸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다. 루시와의 면회에도 함께하며 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지칠 때마다 따뜻한 위로로 그녀를 다독였다. 루시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매주 이어지는 면회에서 서아는 루시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불러주었다. 루시는 여전히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서아를 보면 희미하게 미소를 짓기도 했고 헤어질 때는 작은 손을 흔들어주기도 했다. 한 번은 서아가 무심코 콧노래로 흥얼거렸던 자장가를 듣고 루시가 엄마, 노래라고 속삭이듯 말하기도 했다. 그 순간 서아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아이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 자신을 향해 열리고 있다는 증거였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박명훈 의사와 이선주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다. 죄목은 아동유인, 업무상 배임,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이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강태준 변호사는 서에게 법원으로부터 루시에 대한 피해 아동보호 명령과 함께 서에게 임시 양육권을 부여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알려왔다. 아직 최종 판결은 아니었지만 이제 루시는 센터가 아닌 엄마인 서아의 품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서아는 아동보호센터로 달려갔다. 루시는 이미 자신의 물건들이 담긴 작은 가방 옆에 서서 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회복지사가 웃으며 말했다. 루시, 이제 엄마랑 같이 집에 가는 거야. 루시는 서아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엄마, 집에 가. 서아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루시를 힘껏 안아 올렸다. 1년 하고도 몇 달 만에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차갑고 어두웠던 긴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루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뿐이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가장 큰 승리는 이미 그녀의 품 안에 있었다. 루시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서아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1년 넘게 비어있던 아기 방은 이제 루시의 작은 숨소리와 웃음소리로 채워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때 그녀에게 절망의 공간이었던 그곳에 서아는 조심스럽게 루시의 작은 침대를 놓고 부드러운 담요를 깔았다.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그 서툰 손길 하나하나에 루시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루시와의 첫날 밤은 쉽지 않았다. 낯선 환경에 루시는 몇 번이나 잠에서 깨울었고 그때마다 서아는 아이를 품에 안고 밤새도록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이선주와 함께했던 지난 1년의 기억이 아이에게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을지, 자신을 온전히 엄마로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서아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사랑을 주고 아이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기다릴 뿐이었다. 아침 햇살과 함께 루시가 엄마하며 잠에서 깨어 그녀를 바라볼 때 서아는 세상 모든 시름을 잊는 듯했다. 함께 밥을 먹고 그림책을 읽고 공원에서 서툴게 걸음마를 연습하는 루시의 작은 손을 잡아주는 일상. 그것은 서아가 지난 1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꿈꿔왔던, 그러나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평범한 행복이었다. 물론 그 행복은 여전히 위태롭고 서툴렀지만 서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루시와의 새로운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갈 무렵, 마침내 박명훈 의사와 이선주에 대한 첫 재판 날짜가 잡혔다. 법정으로 향하는 서아의 마음은 복잡했다. 루시를 되찾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 끔찍했던 기억들을 대면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다시는 이 땅에 자신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싸움이었다. 법정은 방청객과 취재진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박명훈 의사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변호인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초조함과 불안감이 역력히 드러났다. 이선주는 고개를 숙인 채 연신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가장 먼저 증인석에 선 것은 서아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고 단호하게 지난 1년간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증언했다. 아이의 죽음을 선고받았던 순간의 절망감, 풀리지 않는 의혹들, 그리고 마침내 루시를 다시 찾기까지의 험난했던 과정들. 그녀의 증언은 때로는 격정적이었고 때로는 눈물과 함께였지만 그 안에는 진실의 힘이 담겨 있었다.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증인은 민준이었다. 그는 초췌한 모습으로 증인석에 서서 과거 자신의 어리석음과 박명훈 의사의 기만적인 행태를 모두 털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심하게 떨렸지만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인정했다. 저는 아내에게도 그리고 제 딸 루시에게도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진술은 박명훈 의사의 범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명훈 의사의 변호인은 서아와 민준의 증언을 반박하며
모든 것이 오해와 행정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려 애썼다. 하지만 강태준 변호사가 제시하는 병원 내부 기록의 허점들, 퇴직 간호사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서아와 루시의 명백한 유전자 검사 결과 앞에서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갔다. 이선주의 변호인은 그녀 역시 박명훈 의사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이선주가 불임 문제로 아이를 간절히 원했고 그 과정에서 박명훈 의사와 적극적으로 공모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루시를 데리고 해외로 도피하려 했던 그녀의 행동 역시 그녀의 죄책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재판은 며칠에 걸쳐 이어졌다. 매일같이 법정을 오가는 것은 서에게 큰 정신적 부담이었지만 그녀는 루시를 생각하며 버텼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루시의 잠든 얼굴을 볼 때면 그녀는 다시 한번 힘을 내곤 했다. 이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던 서에게 한 무리의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서에게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경쟁적으로 질문을 쏟아냈다. 심경이 어떠십니까? 박명훈 의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신가요? 서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단지 제 아이를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세상 어떤 엄마도 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정의는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녀의 짧지만 단호한 말은 다음날 신문 한 면을 장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재판이 막바지로 향해 갈수록 박명훈 의사의 얼굴에서는 초조함이 절망감으로 바뀌어갔다. 한때 의료계의 거목으로 불렸던 그의 명예와 권위는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법정에서의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카리스마 넘치는 의사가 아닌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초라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마지막 변론 기일. 강태준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박명훈 의사와 이선주의 파렴치한 범행을 다시 한번 규탄하며 법의 엄중한 심판을 촉구했다. 그는 서아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루시가 받아야 했던 상처를 강조하며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모성의 신성함을 짓밟은 중대한 범죄임을 역설했다. 이제 모든 것은 판사의 손에 달려 있었다. 선고 기일이 잡히고 서아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루시는 어느새 서아의 품에 완전히 적응한 듯 엄마, 엄마 하며 그녀를 따랐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할 때면 서아는 이 평범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새삼 깨닫곤 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했다. 선고 기일 아침, 서아는 떠오르는 해를 보며 밤을 지새웠다. 지난 1년여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이를 잃었다는 절망감, 풀리지 않는 의혹 속에서의 외로운 싸움, 루시를 다시 만났을 때의 벅찬 감격, 그리고 길고 길었던 법정 다툼까지 오늘 그 모든 것의 마침표가 찍히는 날이었다. 그녀는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루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작은 아이의 존재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법정은 이전 재판 때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서아는 강태준 변호사와 함께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민준도 방청석 한쪽에 홀로 앉아 초조한 듯 손을 모으고 있었다. 잠시 후 재판장이 법정으로 들어서자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멎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마침내 재판장의 낮고 엄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피고인 박명훈,
이선주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은 먼저 박명훈 의사에 대한 판결을 읽어 내려갔다. 그의 죄목은 아동 유인 및 약취, 업무상 배임,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의료법 위반 등 열거하기에도 벅찰 정도였다. 재판장은 그의 범행이 의료인으로서의 신망을 저버리고 한 가정의 행복을 파괴했으며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했다. 암이의 피고인 박명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또한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향후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한다. 징역 25년, 그리고 의사 면허 취소. 법정 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낮은 탄식과 함께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명훈 의사는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여전히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지만 그의 두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한때 존경받던 명의의 초라한 말로였다. 다음은 이선주에 대한 판결이었다. 재판장은 그녀가 불임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점은 인정되나 그릇된 방법으로 타인의 아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양육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이선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학대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집행유예. 이선주는 판결이 내려지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울음소리에는 후회와 원망, 그리고 어쩌면 일말의 안도감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듯했다. 서한은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잡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벅찬 감격이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옆에 앉은 강태준 변호사의 손을 힘껏 잡았다. 강 변호사 역시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서에게 다시 한번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 대신 평온한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제 딸 루시 덕분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판결이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어머니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강태준 변호사 역시 이번 판결이 의료계의 자성과 함께 아동 인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인트 마리 병원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대대적인 내부 감사와 함께 시스템 개선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다. 며칠 후 서한은 법원으로부터 루시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확정 통지서를 받았다. 이제 루시는 법적으로도 온전히 그녀의 딸이 된 것이었다. 서류를 받아든 서한은 어머니 정숙 씨와 함께 조용히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정숙 씨는 딸의 손을 잡고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민주는 판결이 내려진 후 서에게 따로 연락해왔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법적 처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것으로 설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다시 한번 서아와 루시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다.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루시를 위한 일에 협조해 준 것은 고맙게 생각해요. 당신도 당신의 삶을 잘 살아가길 바라요. 서한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들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만
적어도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연민은 남아있는 듯했다. 민주는 서아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속죄의 길은 이제부터 시작일 터였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서아와 루시에게는 마침내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다. 더 이상 불안과 의혹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고 숨막히는 법정 다툼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었다. 서아는 온전히 루시에게 집중하며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갔다.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서툰 솜씨로 쿠키를 만들며 웃음꽃을 피웠다. 루시는 이제 완연한 엄마 껌딱지가 되어 서아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밤에는 서아의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아이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서아는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행복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매 순간 깨달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아는 루시의 손을 잡고 한강 시민공원을 찾았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루시는 잔디밭을 아장아장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서아의 얼굴에는 더없이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루시야, 엄마는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소중한 아가. 서아는 루시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다. 루시는 엄마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끝났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보듬고 앞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가 그녀에게는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딸 루시가 함께하고 있었다.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마침내 되찾은 행복. 서아는 이제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루시와 함께 빛나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따뜻한 사랑과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 있었다. 루시는 이제 4살이 되어 제잘제잘 말을 잘하는 귀여운 꼬마 숙녀로 자랐다. 엄마 서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아이는 밝고 구김살 없는 성격으로 유치원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이마의 작은 하트 모양점은 여전히 사랑스러웠고 아이는 가끔 그 점을 가리키며 이거 엄마랑 루시랑 똑같지 하고 묻곤 했다. 서아는 그럴 때마다 루시를 꼭 안아주며 응, 이건 하늘이 우리 루시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야 라고 대답해 주었다. 서아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을 담담하게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루시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그녀의 가장 큰 치유제였고 아이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아동복지재단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거나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일이었다. 과거의 고통이 새로운 사명감으로 승화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때로는 부당한 의료 행위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기도 했다. 박명훈 의사는 여전히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고 그의 이름은 의료계에서 불명예의 상징으로 남았다. 이선주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다.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서아는 더 이상 그녀에게 어떤 원망의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애썼다. 모든 것은 법의 심판에 맡겨졌고 이제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루시와의 현재 그리고 미래뿐이었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약속대로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듯 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루시를 위한 양육비를 보내왔고 가끔씩 서에게 연락해 아이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 서아는 그에게 의례적인 답변만을 건넸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깊은 참회와 루시에 대한 미안함은 진심인 듯 했다. 그들의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될 수는 없겠지만 루시의 아버지로서 그가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은 어쩌면 그 나름의 속죄 방식일 터였다. 어느 주말 오후 서아는 루시 그리고 어머니 정숙 씨와 함께 집 근처 수목원을 찾았다. 따스한 햇살 아래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숲길을 걸었다. 루시는 예쁜 꽃을 발견할 때마다 할머니 엄마, 이것 봐 예쁘지 하며 제잘거렸고 정숙 씨는 그런 손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연신 미소를 지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어갈 때 루시가 서아의 무릎에 앉아 물었다. 엄마, 옛날에 루시 아팠을 때 엄마가 루시 찾아줬어. 서아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루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최대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주 먼 옛날에 루시가 잠깐 엄마랑 떨어져서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었어. 엄마는 루시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매일 루시를 찾아다녔지. 그러다가 마침내 짜잔하고 우리 루시를 다시 만난 거야. 마치 숨바꼭질처럼 루시는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엄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럼 엄마가 술래였어. 응. 엄마가 아주 용감한 술래였지. 그리고 우리 루시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보물이었고 서아는 루시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아이는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엄마의 따뜻한 사랑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듯했다. 정숙 씨는 그런 딸과 손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네가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기에 오늘 이런 행복이 있는 거란다. 서아야, 정말 자랑스럽다. 내 딸, 서아는 어머니의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감동과 함께 깊은 감사가 차올랐다. 불의에 맞서 침묵하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실의 목소리를 따랐던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힘든 여정 끝에 찾아온 이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과 함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루시는 서툰 솜씨로 서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선물했고 서아는 그런 루시를 꼭 안아주었다. 밤이 깊어 루시가 잠든 후 서아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루시의 눈망울처럼 그녀를 향해 미소 짓는 듯했다. 서아는 가슴 깊이 차오르는 평화로움을 느끼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가야, 이제 정말 괜찮아. 엄마가 평생 너를 지켜줄게. 사랑한다. 나의 작은 별. 그녀의 삶은 거친 폭풍우를 지나 마침내 잔잔한 항구에 닻을 내린 배와 같았다. 상처는 아물어 새살이 돋았고 그 자리에는 더욱 강인한 사랑과 희망이 뿌리내렸다. 서아와 루시.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사랑의 이름으로 찬란하게 피어나는 내일을 향해 계속되고 있었다. 세상 모든 불의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결코 꺼지지 않는 모성의 위대한 힘을 증명하면서 10여 년의 세월이 바람처럼 흘러갔다. 앳된 얼굴의 꼬마 루시는 어느덧 긴 생머리에 맑은 눈을 가진 16살의 소녀로 자라 있었다. 루시는 자신의 출생에 얽힌 특별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 서아는 루시가 그 사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고 판단했을 때 아주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엄마가 자신을 어떻게 잃어버렸고 얼마나 간절하게 찾아 헤맸으며 마침내 기적처럼 다시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모든 과정을 이야기를 듣는 동안 루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엄마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 루시는 서아를 가만히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를 찾아줘서 고마워. 엄마가 내 엄마라서 정말 다행이야. 그 말 한마디에 서아는 지난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루시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지만 남들과는 조금 다른 자신의 과거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때때로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자신을 1년 동안 길러주었던 이선주라는 여자에 대해, 그리고 할아버지 뻘 되는 박명훈이라는 의사에 대해 아주 희미하고 단편적인 기억에 파편 같은 것들이 떠오를 때도 있었다. 그것은 명확한 기억이라기보다는 꿈속의 한 장면이나 오래된 사진첩에서 본 듯한 아련한 느낌에 가까웠다. 어느 날 학교에서 나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가족사를 조사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루시는 과제를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특별한 사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나 이선주 아줌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가끔 궁금해. 나를 미워하고 있을까? 서아는 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글쎄, 엄마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루시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너를 미워하든 그렇지 않든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네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존중해. 혹시라도 네가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엄마는 언제든 너와 함께 이야기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 서아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 속에서 루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목숨처럼 사랑해주는 엄마 서아가 있었고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외할머니 정숙 씨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아이였다. 아버지 민준과의 관계는 다소 서먹했지만 미움이나 원망 같은 감정은 없었다. 민준은 루시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면 잊지 않고 선물을 보내왔고 가끔씩 멀리서나마 루시가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루시는 그가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지금은 깊이 반성하며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언젠가 용기가 생긴다면 그와 마주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기도 했다. 박명훈 의사는 이미 오래전에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어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만 들릴 뿐이었다. 루시에게 그는 그저 엄마의 아픈 기억 속에 존재하는 희미한 그림자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루시가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아동 심리 상담이나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어쩌면 자신과 같이 특별한 사연을 가졌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바람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서아는 딸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했다. 그녀는 루시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아이의 삶이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자원봉사를 계속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던 서에게 딸 루시의 성장은 또 다른 살아있는 희망이자 기쁨의 증거였다. 어느 따스한 봄날, 루시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기쁨에 겨워 엄마에게 달려왔다. 그녀가 선택한 학과는 사회복지학과였다. 서아는 활짝 웃으며 딸을 꼭 안아주었다. 정말 축하해. 우리 딸 엄마는 네가 너무나 자랑스러워.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내게 보여준 사랑과 용기 덕분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 루시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그날 저녁, 서아와 루시는 오랜만에 함께 밤하늘을 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반짝이고 있었다. 루시가 엄마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다. 엄마, 그거 알아? 밤하늘의 별들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비춰준대. 엄마랑 나처럼. 서아는 딸의 말에 가만히 미소 지었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굳건히 지켜온 사랑. 그 사랑은 이제 루시라는 또 다른 별을 통해 세상을 비추는 더 큰 빛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희미해졌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는 영원히 그들의 가슴 속에서 빛날 터였다. 한때 길을 잃었던 작은 아기 별은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아 당당하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별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길을 비춰주는 엄마라는 가장 밝은 별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해피엔딩이었다.